350발, 단 3일간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쏟아부은 포탄의 양입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발과는 별개로 북한이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북한 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소위 말하는 김씨 일가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목적은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혼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선거가 모두 가까이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무력 행사로 사회 혼란을 가중하려 할 텐데요. 실제로 국내외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서북도서와 비무장지대 일대에 포격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평도 포격전이나 2015년 발생한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서부전선 폭격 사건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연천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될 만큼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무려 42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분 계선을 넘어 29발의 155mm 포탄을 대응 포격했을 정도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정치적인 시각을 떠나 이런 중대 수위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때마다 사회 기능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차하는 순간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예산일로 넘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 북한의 방사포를 완벽 해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방사포는 곧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연장 로켓을 의미합니다. 한편 서울 불바다에 항상 등장하는 장사정포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이름 그대로 사거리가 긴 포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170mm 자주포부터 방사포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다연장 로켓을 방사포로 총칭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굳이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냐며 불만을 갖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북한은 매우 독자적인 방식으로 방사포를 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다연장 로켓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날씨가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 122mm 방사포와 240mm 방사포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5일 7일까지 발생한 350발의 포격 도발 당시에도 북한은 연평도에 불과 5km 떨어진 갈도와 7km 떨어진 장제도에 해안포 포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갱도포의 일종입니다. 방공망이 형편없는 북한은 이처럼 포를 사격하고 갱도를 이용해 산 뒤편으로 진지를 변환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산을 엄폐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갱도형 해안포에 주로 배치된 122mm, 240mm 방사포가 우리 군에서 이번 도발에 가장 많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입니다. 먼저 122mm 방사포 통칭 M1992는 소련의 BM-21을 카피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1960년대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만큼 총 4세대에 걸친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례로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0년 공개된 4세대 버전의 경우 플랫폼으로 8륜 구동이 대형 차량을 사용하며 40연장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1992가 40발을 모두 발사하는데 약 20분 남짓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유사한 체계인 우리 군의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이 초당 2발, 즉 18초 만에 탑재한 36발의 로켓을 모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하품이 나올 만큼 느린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M1992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40km에 달하고 고폭탄 탄두를 탑재할 경우 한 발당 살상 반경이 최대 30m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현대화 개량으로 재장전 시간도 3분으로 아주 짧은 편인데요. 북한이 지난 2014에서 2016년 동안 무려 300여 문이 넘는 M1991을 최전방에 배치했음을 감안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0mm 방사포의 경우 주력으로 사용하는 M1991 모델의 경우 22연장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구경이 확대된 만큼 발사 준비 시간은 7분으로 늘었지만 포격 시간이 3분 남짓으로 급감했고 사거리 역시 40에서 65km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포격 도발이 행해진 갈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슬아슬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인근 장봉도를 타격할 수 있고 서부전선 폭격 사건이 발생한 연천군 일대에서는 의정부시, 고양시 전역과 경복궁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머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수도권 일대가 포격에 직접 사거리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이외에도 북한의 주력 자주포 일명 M1989 주체가 포격 도발에 동원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장사정포가 이 주체포인데요. 포신을 포함한 총장 15m의 어마어마한 덩치에 170mm의 구경을 가진 어처구니 없는 복사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는 구경이 크면 장땡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건 통념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포의 구경이 지나치게 크면 무게 때문에 기동력이 형편없어집니다. 심지어 반동도 커져 발사 플랫폼의 내구성과 명중률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여기에 느린 장전 시간과 발사 속도, 탄약 운반과 보급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주체포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주체포는 별도의 포탄 경납고가 없는 데다 수동장전으로 발사하는 터라 한 발 발사하는데 무려 5분이나 걸릴 지경입니다. 또한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장갑이 없는 오프탑 형식을 취한 덕에 방어력까지 형편없죠. 그러나 이 단점들도 갱도형 해안포라는 북한의 독특한 포병 운영 방식을 만나면 어느 정도 상쇄됩니다. 먼저 터무니없이 느린 발사 속도야 1차 사격 후 산 뒤편으로 포진지를 이동하는 게 목적인 갱도형 포병의 특성상 크게 문제될 게 아닙니다. 물론 이후 우리 군이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로 초정밀 대응 공격을 가하면 도가내든 쥐꼬리지만 북한 수뇌부에게 해안포는 어차피 버림패입니다. 같은 이유로 나약한 방어 능력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요. 그나마 170mm의 무지막지한 구경으로도 실제 포탄의 위력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155mm 고폭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북한은 포탄의 위력을 버린 대신 주체포의 사거리를 54에서 60km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정신이 박힌 상태에서 만든 무기 체계가 맞나 심각하게 의심스럽지만 북한 해안포의 목적은 정밀 타격으로 우리 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와 평범한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친놈이 칼을 들고 설쳐대는데 그 손에 들린 게 식칼이든 중식도든 하다못해 손가락만한 과도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122mm,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병 전력들은 명중률도 형편없고 사거리나 위력 자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젖을 노리는 진짜 위협은 300mm 방사포부터입니다. 해당 레벨부터는 사실상 KT즘, 에이테크스 같은 전술탄도 미사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도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로켓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비유도 탄약이며 목표물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비행합니다. 반면 미사일은 세대 구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발사 후 목표물까지의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로켓은 대체로 간단하고 저렴한 범용 무기로 사용되지만 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설계되는데요. 북한에서 운용 중인 300mm, 600mm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포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포탄의 유도 장치와 GPS를 장착하며 사실상 미사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KN9 300mm 방사포의 경우 4연장식 두묶음 총 8연장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km 내외의 사거리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글로나스 GPS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미사일급의 자체 로켓 추진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KN-25로 알려진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4연장 발사관을 탑재한 트럭으로 운용되는데요. 이쯤이면 말이 다연장 로켓이지 전술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헬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거리 역시 400에서 480km로 추정되며 로켓 한두 부분에 카나드가 달려있어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원산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할 경우 부산광역시부터 광주광역시까지 여수 등 전남 일부분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방사포 전략이 실질적 위협인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마무시한 숫자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자산을 통해 추정한 북한의 방사포 보유량은 최소 5,500문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사포 전량을 동원할 시 시간당 많게는 16,000발 이상의 포탄과 로켓,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개전 첫날 하마스가 쏟아부은 로켓이 약 5,000발이었습니다. 북한은 고작 1시간 만에 이 3배에 달하는 물량을 수도권 일대에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방공체계로 이를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례로 비공식적인 정보긴 하지만 우리 군은 약 8개 포대의 패트리어트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1개 포대에 16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8기가 배치되니 이론상 한 번에 1024기의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패트리어트를 15번에서 16번은 발사하고 그 즉시 재장전해야 북한의 방사포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데요. 게다가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팩3 MSE 요격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무려 60억 원에 육박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꼬라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KAMD는 패트리어트뿐만 아니라 국산 요격체계인 해공2나 천공 시리즈, LSAM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격체계는 다연장 로켓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행 요격체계가 로켓이나 미사일을 막는 데는 특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사거리가 짧아 채공 시간이 적고 크기에 비해 속도가 빠른 170mm 포탄 같은 고폭탄을 막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고폭탄은 작은 크기와 열발산이 적은 특성 때문에 탐지 및 추적이 극도로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은 매우 오랜 시간 KAMD를 구축했고 또 실제로 미사일 방어에 있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꿰뚫을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KAMD만 믿고 뒷짐진 채 지켜본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방사포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1월 21일 마침내 천리메로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또한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많은 분이 아직 성공을 말하기 이르다면서 위성과 지상이 교신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만리경 1호는 통신을 시작했고 지난 12월 2일부터 군사정찰위성 본연의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성능은 수준이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리경 1호의 해상도 수준은 기껏해야 바로 세로 3m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상업용 위성으로는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 용도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해줘봐야 정치적 선전을 위한 도구라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전략구조물과 미국의 백악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된 사진은 전무합니다. 북한이 큰 목소리를 낼수록 허풍도 더욱 심해진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꼴인데요. 그러나 성능이 어찌되었든 북한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북한은 본격적인 재무장에 돌입했습니다. 만리경 1호 궤도 진입을 핵탄두 탑재 ICBM 운용 능력 확보의 원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성능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북한엔 충분한 계기였을 것입니다. 전략적 자리나 다름없기에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매우 강력한 공갈도구지만 그렇기에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MD 시스템을 구축한 미국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핵을 보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란 국민을 굶겨 죽이고 재래식 전력은 내팽개친 채 국가의 모든 동력을 핵 개발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핵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망상인지는 둘째치고 어찌되었든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사하기 위한 수단인 ICBM과 ICBM의 눈인 군사정찰위성까지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 남은 건 뻔합니다. 그동안 내팽개치고 있었던 재래식 전력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북한의 재무장입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경제구조 안정화는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최전선의 변화입니다. 최근 북한은 지난 2018년 대한민국과의 합의를 통해 파괴했던 지피를 재건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화한 JSA에는 경비병들에게 개인 무장을 지급하고 있으며 NLL 인근 갱도형 위안포 10여 곳을 개방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인데요. 경제구조가 박살나면서 현재 북한의 보급사정은 지피를 포함한 최전방의 전력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장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파괴했던 지피를 재건설하며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건 결국 우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에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전례 없던 특수를 불러왔다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 덕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덕분인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포탄 부족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북한은 수준이 처참하더라도 대량의 재래식물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건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해당 포탄을 제공한 대가로 100만 발당 3억에서 6억 달러, 하나 약 4천억 원에서 7,830억 원의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바닥난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재고 관리도 어려운 구형 포탄을 처분하는 대가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할 자금줄을 확보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었다면 북한은 독재자의 무기고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김정은에게 이른바 비패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켓부터 우주발사체, 전투기, 전차, 핵잠수함, 전투함정 등을 늘여놓고 포탄에 대한 대가로 원하는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가 최첨단 기술을 넘겨줬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으면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이 모종의 대가를 받고 중국에 러시아 기술을 재판매한다면 러시아는 졸지에 제 손으로 국제시장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즉 러시아는 구식 기술 중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기술을 골라 선심쓰듯 북한에 제공했을 확률이 크다는 건데요. 이조차도 재래식 군사 기술이 70에서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북한으로선 감지덕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 기술은 슈퍼컴퓨터와 대장간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 기술이 흘러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을 만한 격차는 아닙니다. 단적으로 기계공업이 꽃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차 생산 기술을 봤을 때 북한은 시속 120에서 180km의 최고 출력 100마력이 한계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80에서 90년대에 개발한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본과 기술이 흘러들어간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성장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40년의 격차가 10에서 20년 격차로 줄어든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분명한 위험입니다.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생의 싸움은 승패가 뻔한 일이지만 격투기 선수와 야구방망이를 든 고등학생의 결투는 한 번쯤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은 약 587대의 전술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중 40대의 미그-29를 제외하면 미그-21 젠6, 젠5 등 1950년대 배치된 2에서 3세대 전투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1세대 제트기인 미그-15까지 훈련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투기라면 컬러 사진보다 흑백 사진이 더 많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무장만 충분하다면 우리 공군이 보유한 FA-50 60기로 전부 격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공격기 분야에서 동급 최고 레벨을 자랑하는 FA-50에 비하면 북한의 주력기들은 기껏해야 경비행기에 미사일 달아놓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포탄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비축 중인 미그-29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위 기종을 보유한 러시아는 약 140대의 미그-29를 비축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3세대 이하 전투기를 모조리 폐기하거나 러시아 기술로 자폭 드론화시키고 미그-29로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한다면 우리군의 제공권 장악 전술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3년 무장장비 전시회를 통해 중국의 PL-11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럽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의 무장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게 아니라면 공대공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한 표적 정보를 획득할 레이더와 이를 처리 제공할 사격 통제 컴퓨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미그-29의 수명 연장과 성능 개량이 필요한데 이를 러시아가 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미그-29 운용 능력 확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셈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기술을 제공 중이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봐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의 자체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같은 7축 형태인데다 포탑의 외형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번개호원은 S-400과 똑같이 원통형 발사관 4개를 탑재하고 5축 10륜의 이동식 발사대를 공유합니다. 이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도발을 어린애 때 쓰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군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GP부터 과학화 경계 장비를 배치한 보전약 가치의 GP를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저고도의 궁원 SM2, 중고도 천궁원2, SM6, 패트리어트, 천궁3, 고고도 LSM, 사드로 이어지는 KAMD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군은 총 13단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특히 현재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LAMD는 최대 40km, 고도 10km 이상의 로켓과 포탄을 격추할 수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핵심 체계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수량입니다. LAMD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 수량을 봤을 때 경기도 전체를 방어하려면 3-4개의 발사대로 이루어진 LAMD 포대가 최소 100개 이상 필요합니다. 이를 전국토로 확장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LAMD로 핵심 전략 시설을 우선 방어하고 북한이 무력 행사에 돌입하기 전에 도발 원점을 파괴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무력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이내에 선제 공격을 가해 도발 자체를 차단하는 체계입니다. 당연히 화력도 화력이지만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정찰 체계가 중요한데요. 보이지 않으면 때릴 수 없는 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2일 드디어 4.25 사업에 대한민국 독자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은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와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덕에 지상 30cm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만리경이로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위성이 북한 전략 목표의 이동 상황은 물론 김정은의 얼굴까지 상공 500km 우주궤도에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필요할 때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결단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